자, 이제부터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듣는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거의 빠삭하게 아마 전공해서 열심히 다루고 계실 거라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아셔야 되고요. 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이 뭐였냐? 무의식의 억압이 문제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감정 전이를 통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 이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어. 그럼 걸신이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상황에 있어서의 무의식에 의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먹는 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각각의 상담 이론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 첫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둘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기법들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 상담인을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엇에 공헌했느냐?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주안점으로 알고 그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관 어떻게 보느냐? 리비도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고 본능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적정 수준의 충족을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즉, 이드와 슈퍼 이고 사이에 이고가 조절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들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기본 관점입니다. 즉, 본능으로 따진다면 성본능과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존 본능을 위해서 공격 본능을 갖고 있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성본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 무의식에서 억압된 갈등이 이게 해소가 되면 방어 기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해는 기만형, 난 괜찮아 라고 우기는 형이죠. 대체형, 다른 것이 그 욕구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도피형은 회피해버리는 거죠. 기만형의 대표적인 예는 에이 그 포도는 여우가 열심히 뛰다가 에이 그 포도는 원래 신포도일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달콤한 레몬이 신데 자기가 먹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레몬은 달아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전가는 이게 다 남의 탓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사와 좀 헷갈려요. 전가는 본인이 원인인 걸 알지만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누구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남의 탓에 변명을 하는 게 전가고, 투사는 진짜로 본인이 원인인 거 모르고 정말 남의 탓인 줄 아는 거예요. 전가는 내가 내 탓인 거 아는데 대외적으로 남의 탓을 얘기를 하는 거고, 투사는 정말로 본인이 원인인데 본인이 원인인 걸 모르는 거죠. 이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망상, 허구적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뭐 UFO가 와서 어쨌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게 기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형에는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형태가 되겠죠. 내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승화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욕구를 승화해서 남을 돕는데 헌신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치화는 몰입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동요소는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거에 반대 행동을 일부러 하는 거죠. 난 이거 좋아하지만 일부러 싫어하는 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 행동이죠. 도피형은 이런 거죠. 그냥 은둔해버리는 거예요. 고립돼버리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립. 동일시,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팬덤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막연한 몽상을 하는 거.
그냥 그 몽상을 하면서 그 자기 그 억압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일부러 안 넣는 거죠. 네, 퇴행은 발달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형식적 조작계의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가 구체적 조작계로 돌아가. 구체적 조작계에 해당되는 아이가 전조작계로 돌아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정신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억압은 무의식의 은폐라는데 바로 이 억압입니다. 억압이 과도하게 쌓이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무조건.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죠.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들이 바로 고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실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게 거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읽어두시는 걸로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대처는 무의식에 억압된 거를 감정 전이를 통해서 부적응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무의식에 억압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전이를 통해서 부적응을 해결해내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이 자유현상, 꾼 거, 그 다음에 해석하고 훈습하는 거예요. 즉, 자, 잠자고 어제 꾸었던 꿈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꿈에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뭐라든가, 뭐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어쨌다느니, 이런 꿈을 꾸는 얘기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꿈의 분석, 꿈의 해석이죠. 그럼 자유현상은 왜 있냐? 꿈의 분석을 하면 되지. 사람에 따라서는 꿈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아예 안 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꿈에 아무것도 꿈꾼 게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마음껏 자기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있으면 다 불러보세요.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컵이요, 컴퓨터요, 뭐요 하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막 적어요. 그럼 많이 나오는 거, 연상이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현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기법은 어떤 특징이냐면 주로 임상 관찰을 통해서 억압을 해결을 해서 문제 행동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치료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내담자 과거의 인간관계가 현재 치료 과정에 전이현상을 미친다? 이 과거 인간관계가 뭡니까? 바로 부모와의 양육에 있어서의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내담자의 저항현상도 치료 과정에 포함하는 거죠. 글씨가 안 읽혀요.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원인은 양육 과정에서의 억압이었다. 그 억압을 풀어주면 그 해소를 시켜주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이런 기만형, 대체형, 도피형의 방어기식 작동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해소를 해주면 문제 행동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글씨가 이제 그다음부터 읽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그래서 상담이론에서 가장 큰 공헌점은 뭐였냐? 체계적인 성격 이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그 전까지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격 이론의 체계적인 것들을 이드와 이고우와 슈퍼 이고우에서 왜 그런 억압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것들의 이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격을 설명했다는 게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헌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거의 모든 사회과학이 이 프로이드 이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개선되거나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떤 그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프로이드 이론이 안 나왔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프로이드 이론의 기여는 커요. 또한 원인을 파악해서 억압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리치료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가장 큰 그 기여를 했고요. 무의식의 갈등을 행동의 원인으로 파악을 해서 했다는 게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의 그 태도가
그 자녀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밝힘으로 해서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태도를 견지를 하면 부모하고 똑같은 슈퍼이고 관점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을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공헌점이고요. 대신 비판은 그런 걸 봤죠. 인간에 있어서 성본능과 공격 본능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이다. 즉 5세 이전에 성격 형성이 다 되니 그 이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다 책임져야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정론적이라는 한 게 인간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존재로 해서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죠. 그 저런 사람들이 저런 문제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억압받아온 억압 기제들이 해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이 차를 몰아갖고 사람을 죽게 만든 거는 그 사람의 자율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압받았던 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네, 순환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억압받은 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안 되면 또다시 억압이 되고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일반화할 수 있냐? 검증된 게 없어요. 이드가 있냐? 이고우가 있냐? 슈퍼이고우가 있냐? 과연 무의식이 있냐도 있을 걸로 연상은 하지만 검증된 바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꿈에서 꾸는 거는 뭐냐? 그건 뇌 정보 처리 과정일 수도 있지. 그래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 갖는 가장 큰 비판은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들의 한계를 빚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은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의 비판을 하면서 나온 게 아들러나 융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현실적인 의미는 불안 안에는 현실적 불안이 있고 신경질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인간은 이 불안의 원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 의한 상담 방법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씩 걸려요. 그러면 상담 한 명을 하면서 이게 정신과 의사나 상담을 이렇게 자기 직업이니까 할 수 있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3년간 애를 상담할 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적용에 학교에서의 상담 이론으로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서 상당히 병적인 모습을 띠는 아이의 경우는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에 의한 것들이 원인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위탁을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프로이드를 거부하고 뛰쳐나온 사람이죠. 아들러의 사진을 보면 정말 못생기고 작고 곱추 같은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은 그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열등감, 특히 열등감 안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열등감을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부모보다는 당연히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모자라고 열등감을 느끼고 지적인 면에서도 부모보다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는 게 아들러의 기본 원리예요. 다만 성장해 나가면서 그 열등감을 하나하나씩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빠보다 자기가 더 체력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키도 크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는 그게 생활량식 삶의 목표 그 문제를 발생하고 그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잡고 있는 목표를 줄여주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저걸 달성 못한다라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활 양식과 삶의 목표를 바꿔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죠.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부터 부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겪는 존재고 이러한 열등감을 겪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러한 그 성장을 통해서 열등감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봤던 거죠. 즉 사회적 존재이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 존재인데 점차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특히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주어진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봤다면 거기서 달라진 점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들러가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인간은 누구나 부모보다는 체력이 못하고 하는 그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성장해가면서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 열등감은 심리적인 건강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이거 극복해야지 라는 걸 통해서 심리적인 건강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파괴적인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거죠. 열등감 극복을 못하면 에이 안 해, 에이 못해 라는 파괴적인 생활 양식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열등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쌓여서 극복할 수 없는 걸로 누적된 것이 열등감 컴플렉스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려면 생활의 목표를 과도한 목표를 줄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걸 통해서 열등감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들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들러가 쓰는 가장 큰 기법은 현재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격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에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즉 자꾸 스프에 침을 뱉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뱉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프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스프가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게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침 뱉으면 계속해 하고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이 스프의 침 뱉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추 누르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상자가 있어요. 파란 단추, 빨간 단추가 있어요. 파란 단추를 누르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빨간 단추를 누르면 당신이 불행해질 거예요. 눌러보세요. 파란 단추를 눌렀어요. 행복해지나요? 예, 행복해져요. 그럼 박스 속을 보세요. 박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싶을 때는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불행하고 하고 싶을 때는 불행해져요. 즉 자신의 감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창조하는 거예요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단추 누르기예요. 악동 피하기는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그거를 안 하도록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법을 쓰는 거고요. 역설의 기법이라는 건 바꾸고 싶은 행동을 반복 유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 남들 앞에 잘 못 나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연예인처럼 옷을 입고 연예인처럼 춤을 추면서 길거리를 지나가 보세요. 라고 해서 역설적인 바꾸고 싶은 행동을 해서 이거를 자신의 숫기가 생길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역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마치 성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와 같은 것들을, 새로운 행동과 신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주요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 인간은 공동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관심을 갖지 못했을 때 열등감, 소외감으로 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원인에는 생활 양식도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첫째인 아이가 항상 겪는 느낌은 뭐냐면, 나는 첫째라서 맨날 동생들한테 양보했어야 됐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가 갖는 관점은 첫째한테 나는 항상 뺏겼다 라는 문제점, 것들을 갖고 있죠. 막내가 갖는, 가족구에서 갖는, 항상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다 주고 나는 맨날 물려만 받았다. 정말 헐벗은 거 외에는 나는 받아본 게 없다라는 것들이 바로 가족 구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생활 양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족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인데, 지배형의 경우는 강제로 시키는 형태의 성향을 띠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막내에서 받아보기만 했다. 그런 가족 구도를 가졌던 사람들의 경우는 지배형, 독재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기생형은 과잉보형이죠. 즉 자기가 과잉보를 받는 형태인 사람입니다. 회피형은 소극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사회형은 성숙 건강한 거라서 성숙 건강한 형태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족 내 출생 순위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삶에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서 내가 뭘 하고 성공해야지라는 목적의식 자체가 없이 태어났다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인간은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허구라는 거죠. 엄밀하게는. 아무 이유가 없고 합리성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들러가 봤을 때. 하지만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엄청난 그 동력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느냐. 즉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허구적인 최종 목적을 가짐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들러였다는 거죠. 열등감은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태만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극복이 될 요소고 결국 자기완성, 자아실현 추구를 하면서 우월성을 인간은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보호기제를 두고 있는데, 그게 거리두기, 주저함, 둘러가기, 통로 좁히기와 같은 보호기제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건 해봐야 자꾸 열등감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거리를 멀리 두는 거죠. 얘하고는 안 친할래. 주저하는 거죠. 이쪽은 내가 잘 못하는 분야야. 그러면 항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쪽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둘러서 가기.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나한테 오는 쪽을 줄여주는 것들이 통로 좁히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쓸 수가 있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미친 공헌점은 사회적이고 낙관적이고 가족과 아동 교육의 지도에, 가족 관계가 아동 교육과 아동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밝혀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헌점이에요. 프로이드처럼 말하자면 도대체 이 해소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 말고도 가족 관계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서 이 사람이 삶의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공헌을 했죠. 꿈만 맨날 꾼 거 내용 읽어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 애매한 내용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헌점이 있습니다. 대신 비판은 개념이 모호하고 발달 학습 이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열등감 극복의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발달 과정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거죠. 개념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명확하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저 사람이
신호등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단횡단에서 건넜고 한 사람은 안 건넜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들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안 건너면 안 되겠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럴싸해요. 그럼 안 건넌 사람은 건너간 것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던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안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열등감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서 됐으면 얘는 자관 처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열등감 때문에 올라갔다. 얘는 열등감 때문에 안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다 열등감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석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다 열등감으로 그냥 맨마다면 그냥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반증 가능하지가 않아요. 검증해서 이거는 아닐 수 있어라는 것을 하면 그건 열등감이야 라고 그냥 다 몰아쳐서 그냥 일관되게 만능의 키로 열등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점으로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열등감이 뭔데? 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건너간 놈은 건너간 게 열등감을 가진 거고 안 건너간 놈은 안 건너간 놈이 열등감을 가진 거고 똑같은 이유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니 이론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게 비판이죠.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된다라는 게 비판입니다. 과정은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양식을 살펴보죠. 왜? 이걸 해야지 생활양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도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뭘 통해서? 열등감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안대로 노력을 해보고 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열등감으로 얘기하면 얘기 못할 게 없는 거죠. 가르치는데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가 됐다. 교사가 못 됐다. 가르치는 거에 열등감을 느껴서 교사가 못 됐다. 전혀 다른 결과를 놓고 동일하게 열등감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들러가 받는 개념 모호성의 가장 큰 비판입니다. 자, 융의 분석 심리학적의 경우는 융의 경우도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이거를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만 해석을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30명의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30명 중에 아무도 경찰에 신고 전화 안 했어요. 그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냐 이거죠. 근데 한 사람이 범죄 당하는 것을 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신고를 했을 거예요. 집단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더라. 왜 그러냐? 그래서 융이 봤을 때 인간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누구나 인간은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 싶은데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문제 행동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융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역사적인 산물로 해서 자기 실현을 노력하는 존재다예요. 프로이드는 생존을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다. 살아남아서 종족 본연을 하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했다면 융은 자기 실현이라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원인은 누구나가 다 타고난 천성상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실현을 못하면서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거고 자기 실현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파악을 해서 그러려면 자기 분석을 해야 되죠.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해 들어가면 그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게 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융도 분석 심리학적 관점의 프로이드의 제자이기 때문에 꿈의 해석을 중요하게 해요. 그다음에 상징을 사용하는 것들의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단어 연상 검사를 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단어를 줬을 때 뭐가 연상되는지를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연상을 하는 거는
생각 안 나는데요? 하게 될 텐데,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단어하고 자기가 그 단어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기법, 그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을 얘기하게 만들면서 자유현상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런 이 문제가 발생했냐라는 증상 분석을 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형태가 바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특징은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은 보편적 원초적 행동의 유형들로 해서 저장이 돼 있고 집단 무의식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이 개인의 성격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무의식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속 행사에서 여러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집단 무의식이죠. 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냐? 집단 무의식이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고백, 명료와 교육, 변형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래서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의한 그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은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성격이 진행된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5세까지 해서 거의 성격의 60%, 70%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미미하다라고 봤는데 평생에 걸쳐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봤고 중년기의 정신적 건강의 성취의 절정기라는 거죠. 즉 상당히 늦게까지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본 면에서 프로이드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아와 의식,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들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형을 두는데 행동의 원형에 틀을 두는데 원형의 유형에는 이제 페르소나이죠. 무슨 얘기냐면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옛날 이탈리아에서 무대에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외적 인격,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의 숨기고 싶어하는 인격이 있고 드러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 보여주고자 하는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숨기고자 해서 자아 부분에 억압된 부분을 그림자라고 했던 거죠. 아니마라는 거는 뭐냐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남성도 여성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도 남성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 내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내의 남성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융의 경우는 결국은 프로이드가 가장 비판을 받았던 성적 도착자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자기 실현의 중단이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로 일반화를 해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고요. 행동수정 이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행동주의 수정 이론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해서 자극을 받는 존재고 그 자극 안에서 조건화가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학습이 잘못됐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되는다라는 거죠. 즉 이 인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조건화를 하거나 다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학습을 시키면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환경과 조건의 형성을 통해서 계획된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환경을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성을 하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헌금을 거들어 다녀요.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왔을 때 내기 싫지만 내게 된다는 거죠.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자극보다는 유발된 행동의 결과에 관심, 즉 강화와 벌, 상찬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고 뭐 강아지로 따진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먹이를 안 주고 라는 걸 통해서 조건형 학습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사회인지이론은
관찰을 통해서 대리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행동수정에서 쓰는 기법은 바로 상호재지 이론, 즉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유발될 수 없다는 거죠. 즐거운 감정과 슬픈 감정이 같이 유발될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체계적 둔감을 통해서 이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자, 어깨를 풀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런 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완 훈련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점차 체계적 약한 것부터 출발해서 자극에 자기가 잘 대면하지 못하는 하는 자극이 있으면 약한 것부터 출발해서 점차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해서 점차 늘려나가면서 민감도를 줄여나가는 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동 증가 기법에는 우리가 익히 썼던 토큰 강화, 행동 계약, 홍수법, 그다음에 타임아웃 같은 경우가 행동 증가 기법 및 문제 행동 감소 기법에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심호흡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시범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수정 기법의 경우에는 공헌점은 구체적인 결과물인 행동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마음에 의식 안에 뭐가 있고 프로이드를 딱 비판한 거죠. 상담 기법에 개발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행동의 원인이 무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증거가 확보된 상담 절차를 운영을 해요. 행동 결과에 드러난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왜 지각해? 너 왜 공부 안 해? 와 같은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놓고 하고요. 윤리적 책임을 강조를 한다는 게 가장 특색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학생이고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지와 같은 형태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게 있고요. 대신 비판은 어떤 비판을 받냐면 지시 형태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숙제해와. 안 해오면 혼내고. 이런 걸 통해서 상찬해서 하다 보니까 내담자의 감정, 정서, 역할 같은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실상 행동보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전륜발이가 된다는 거죠. 문제행동 관련해서 사소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 왜 늦었어 같은, 너 왜 지각했어 같은 사소한 행동을 지각을 한다는 거는 규칙을 안 지키는 거고 이게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건화를 시키는 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켜서 상벌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본다는 면에서 수동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게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들이죠. 자, 이제는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체를 스키마,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꾸 도식을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늘려나가고 바꿔나가는 게 바로 학습이다라는 게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윌리엄스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볼 수 있었으면 그걸 해결을 했을 텐데 자기가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다 이거죠.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상담을 안 오고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게 윌리엄슨의 지적 상담이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스키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도식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동화 조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환경과 자기 도식이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 그러니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제대로 하면 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도식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통해서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기법들이 뭐냐면 타협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 왜 지각해? 아침에 차가 늦게 왔어요. 그 이전 걸 타면 되잖아. 라는 형태로 해서 타협을 강요하고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과 상호작용에 대한 환경을 바꾸는 거죠. 너 왜 늦어? 그러면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일어나지가 못해요. 자명종을 사. 환경을 바꾸는 거죠. 적당한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 그러면 자취를 이사를 가까운 데로 오면 되잖아. 와 같은 환경을 바꾸고 그걸로 인해서 태도가 바뀌고 필요한 기술을 익혀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기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내담자가 아니라, 즉 학생이 아니라 상담 교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상담자가 문제 해결에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 해보니 어때? 물어봐. 괜찮아졌어요.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해? 아니면 잘 안 됐는데요? 왜 안 됐을까? 너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이제 묻고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주도를 누가 하느냐? 상담자가 한다는 거죠. 특징이. 지시하는 형태라는 거죠. 비민주적 상담이에요. 상담자가 잘 모르는 내담자에게 알려줘서 바꾸게 해서 지시니까 비민주적이고요. 개인의 특성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논리적 인지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래? 이렇게 해봐. 됐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게 바로 인지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거죠. 도식. 지, 덕, 체에서 지가 바로 인지지 않습니까? 감정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특징이. 그렇게 보면. 문제 원인 해명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임상적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명종을 사서 내일부터 하고 체크해서 보고해. 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공헌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전문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경험자가 인지주의 상담 이론을 습득하고 있고 상담자가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해보고 바꿔나가고 해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밟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을 했고 진단을 중시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리가 멀어서 늦어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일찍 못 일어나요. 자명종을 사. 자명종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돈 있는 거 갖고 지금 사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죠. 상담 활동에 균형적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도식의 환경을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인간 내면만 봤다면 얘는 인간과 환경을 같이 균형감 있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먼저 바꿔서 상호작용의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공헌을 했죠. 다만 비판은 뭐냐면 도식의 동화 조절인데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 넌 잘 모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내담자의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 보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해결해서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적이니까 비민주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요. 지적인 부분에 과거 행동이 도식을 살펴본다 하면 과거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도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게 도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 중점으로 해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죠.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과신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지각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지각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에 너무 맹신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 이론의 기법이 이렇게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을 바꾸게 만들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담자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은
인지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인지의 정서적인 요인을 감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인지에서 이거를 신념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간 거죠. 생각이 그래요가 아니라 사람마다 동일한 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고유에 갖고 있는 생각을 신념이라는 형태로 바꿔낸 거, 일반화를 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신념에. 자기만의 신념에. 이러한 신념, 인지가 그 사람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 행동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앨리스의 그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행동이론은 ABCDEF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의 그 잘못된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행사건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모처럼 머리를 안 감고 갔는데 그날 시험은 우연히 잘 봤어. 그런 선행사건이 있으면 머리를 안 감으면 성적이 잘 나오나? 라는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러한 신념체계를 통해서 결과로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는 머리 안 감아야지 라는 신념으로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논박을 통해서 디스퓨트를 통해서 너 그거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왜 너만 꼭 머리 안 감고 가면 시험 잘 보고 다른 사람은 머리 다 감고 왔는데 시험 점수에 영향이 없어? 더 잘하는 애 누구 보니까 걔는 머리 매번 감고 오던데? 와 같은 논박을 통해서 설득이 되면 효과가 나면 머리를 감고 와도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ABCDEF예요. 액션, belief, consequence, dispute, effect, feeling. 그런 그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구나. 가장 중심은 지적인, 정서적인, 행동적인 논박이죠. 특히 지적인 부분은 논박을 하는 거고 정서적인 부분은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게 만드는 거고 행동적으로는 숙제를 내주고 그걸 해오면서 예를 들자면 숙제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내일 시험 볼 테니까 내일은 머리 감고 와봐. 머리 감고 왔는데 시험을 봤어요. 내일은 안 감고 와봐. 더 잘 본 거 없잖아. 라고 숙제를 해오는 기법들을 쓰게 된다라는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론입니다. 즉 윌리엄슨이 인지적인 요소만을 주로 기법으로 쓰고 있는데 앨리스의 경우는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지덕체의 다양한 기법들을 결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슨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적 기법에는 논박, 그다음에 과제를 제시를 하고 풀어오도록 하고 유추하게 하고 언어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하는 과정들의 다양한 기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정서 심상을 쓰거나 유머를 사용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그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논박 대신 감정을 풀어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굿윌 헌팅 보면 그 선생님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감정적으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서적인 기법이에요. 역할 반전은 행동적으로 너는 숫기가 없다 그러면 연예인처럼 입고 와서 연예인처럼 춤추는 행동을 해봐 라는 그런 실행적인 숙제를 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나의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 잘못된 신점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잘못된 그 정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신념을 깨물어서 바꿔줌으로써
잘못된 행동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공헌한 점은 이미 지덕체로 기법들을 분류해서 설명했듯이 종합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지적인 부분만 접근을 했는데, 인지적인 부분만 접근했는데, 앨리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인간의 해석이 문제의 원인임을 밝힌 거죠. 사고, 신념이 행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을 했다는 거예요. 원인 규명.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신념에 있었다라는 원인 규명을 했다라는 거. 비판은 뭐냐면, 자, 합리적인 정서 행동 치료니까 이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없죠. 특히 이게 힘적으로 힘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정서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율적인 성장을 줘야 한다는 거죠. 논박을 하니까 스스로가 과연 나의 생각이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기회를 없애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니까 자율성장을 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내담자의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괜찮아요. 근데 지적 수준이 낮으면 논박을 한다는 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 인정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인정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낮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 주가 되는 것은 인지적인 기법들 중심이 되는 거죠. 논박이라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다른 그 기법들에 비해서 그런 비판들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백의 인지치료 이론은 인지적인 부분을 치료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건데, 바로 인간의 어떤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은 누구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도식에 잘못 형성된 게 있으면 그 도식을 바람직한 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바람직한 환경에 접촉을 시켜서, 상호작용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백이 얘기하는 인지치료 이론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형성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인지도식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리도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상황에 접촉을 시켜서 바꿔나가는 게 바로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원인은 환경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잘못된 도식을, 역기능적인 도식,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도식을 형성을 했고, 그거를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앨리스로 따지면 불합리한 신념이 되겠죠. 인지적 오류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추론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무 이 근거 없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머리를 안 감아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왔나? 라고 그냥 예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거. 내지는 가장 흔한 게 과잉 일반화예요. 가장 흔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네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 너는 원래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애다 라는 식으로 말 한마디를 갖고 광일반화를 하는 경우, 너는 매사에 그렇다는 식으로 하나의 행동을 놓고 지가 그랬다, 너는 원래가 그 사회성이 없는 애다 라는 식으로 과잉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반인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이 사소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떤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과잉일반화죠. 인지적 오류예요. 이런 게 특히 많고요. 특히 이렇게 과잉일반화하는 사람들이 공이 어떤 사고를 하냐면 흑백 논리로 따져요. 피하 구분만 하는 거죠. 적군, 아군 구분만 해요. 사람을 나하고 친하면 아군,
나하고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적군이라고 과잉 일반화라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역기능적 도식이자 인지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사고에는 자동사고가 있는 거죠. 이랬으면 자동으로 이거야, 이거는 당연히 이거야 라고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동요를 들었을 때, 아니면 차인배를 들었을 때, 수업 끝, 수업 시작하고 자동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그게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들으면 자동으로 그 생각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자극과 심리적 문제 사이에 인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저 차인벨 소리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것들, 공부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동사고죠. 차인벨은 아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사고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역기능적 인지도식, 인지적 오류, 자동사고. 얘가 이 말을 했으면 당연히 나한테는 안 좋은 행동을 할 거야, 나를 때릴 거야 라는 식으로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게 자동사고인 거죠. 대처는 합리적인 정서치료에다가 인지적 행동적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라는 게 뭐냐면, 앨리스가 얘기하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인지행동적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런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기법에다가 상담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기법은 문제 축약 기법, 빈틈 메우기 기법, 칸 기법인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축약 기법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원에서. 너 문제가 뭐야? 그러면 이거 해서 여러 가지로 한 10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추려보면, 유형으로 불려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몇 가지를 얘기한 거를 한 3가지 유형을 써서, 그러면 이 문제 3가지네? 라고 해서 문제를 그렇게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방금 막 얘기한 게 문제 축약 기법입니다. 얘가 나를 괴롭히고요, 얘가 늦게 오고요, 얘가 뭐하고요, 열 몇 가지를 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너하고 친해지겠다는 거고, 이거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대응을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로 줄여버리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 축약 기법. 빈틈 메우기 기법은 역기능적 도식이 발생한 거에 사이에 뭔가, 이 사이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원인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고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발이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라는 문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그때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문제 행동을 유발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오는 기법인 거죠. 그게 바로 그 문제 상황이 어떤 때가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때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상황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하면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빈틈 메우기 기법이고요. 칸 기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 상황을 적고요, 수첩을에다 적고, 그 다음에 그때 느꼈던 느낌을 같이 적으세요 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적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파악하게 되냐면, 자동사고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때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쭉 기록해서 그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칸 기법입니다. 빈칸에다가 써왔다는 거죠. 문제 행동의 상황이 뭐였고 그 당시에 느낌이 뭐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사고를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과정은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정 자체는 그냥 읽어두시는 걸로 충분해요. 뭐 이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켈리의 구념이론은 바로 인지도식이 지적인 영역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의 원인 안에는 지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이 그냥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인지도식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있으니 이거를 스키마, 인지도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퍼스널 컨스트럭트, 개인 구념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지적인 면 플러스 정서적인 면까지 합해진 거를 퍼스널 컨스트럭트하고 똑같아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퍼스널 컨스트럭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인간은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이런 컨스트럭트,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잘못 형성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바로 개인 구념 이론이죠. 그래서 재개념화를 하는 거예요. 재개념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환경을 바꿔줄 수밖에 없겠죠. 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만들어지니까. 구념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구념이라는 건 개인의 자기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체계, 즉 인지와 정서, 정의적 속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은 잘못된 인지와 잘못된 정서가 형성이 된 부분이고, 그거를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거고, 대처는 환경을 바꿔서 잘못된 구념이 재개념화를 하는 거죠. 바람직한 정서와 바람직한 인지로 바꿔내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법은 뭐냐면 그러한 역할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그다음에 고정 역할 치료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격을 묘사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 성격을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면, 안 좋은 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본인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해요 라는 걸 되짚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바꿔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라는 것들을, 기법들을 쓰게 되죠. 특징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주고요, 과학자로서의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정서와 인지가 형성이 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인간 뇌 속에 있는 인지, 정의적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라는 것들을 유도하는 거다 보니 본인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잘 못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상담자가 지시를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걸 저렇게 바꿔보세요 라고 알려줘서 바꾸게 되니 바로 인지주의에 의한 상담이론들은 지시적 상담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지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봤더니 돼요, 해봤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꿔보세요 라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이론일 수밖에 없다. 행동주의도 학습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해 보세요 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그 조건화를 다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시적 상담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이제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누구나가 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가 봤을 때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은 자기의 현실의 모습이 있고 이상향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괴리가 적으면 자기를 올리든 이상을 살짝 끌어내리든 해서 일치시키는 게 가능한데,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자기의 이상향은 삼성그룹 후계자야, 자기의 현실은 월세방 살아. 그러면 전혀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포자기를 하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이상을 끌어내리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나 재벌 2세대냐? 하는 끌어내리고,
자기의 현실은 네가 그냥 그렇게 하려면 자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만큼의 알부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지 해서 자기의 현실을 높이는 방향을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줄어들면서 문제행동이 안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입니다. 즉 인간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하고 그 괴리를 없애서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니 긍정적이고 선한 존재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 괴리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에이, 관둬. 포기. 이런 게 현재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 괴리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노력하자. 현재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리가 있으니 그 괴리를 줄여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욕구,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 가치를 조건화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기법은 뭐냐면 상담관계 형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용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일치성을 가지고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물어보고 너의 생각은 뭐야? 라고 묻고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들어줌으로써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본인이 답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답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끌어오는 거죠. 방향을 해서 몰아가는 거죠. 스스로 가서 물을 먹도록. 특징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 진단 처방을 안 하죠. 결론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내담자가. 내담자 경험에 대해서 개방성을 강조. 즉 그게 도덕적인 아니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들어주고 철저하게 수용하고 철저하게 존중하고 수용적 존중, 공감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언이죠. 결정이 아니죠. 행동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통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러한 이 괴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감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감정에서 행동이 결정이 되니까.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내담자가. 그래서 상담 과정 자체가 본인에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는 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공헌점은 뭐냐면 기존에 프로이드 관점에서는 상담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내담자는 하는 게 없이 그냥 저 이런 꿈 꿨거든요 하고 얘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반면 인지주의 상담, 행동주의 상담이론은 지시를 하는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도 논박을 하거나 지시를 해서 문제행동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반면 로저스는 인간 자체를 중요시하는 상담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간 자체, 내담자를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인지주의 상담이론은 수동적인 존재로 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봐요. 누구나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못 보는 부분을 볼 수만 있게 해주면 된다. 해결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 행동에 있어서 정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지주의는 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논박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을 깨고 잘못된 도식을 수정을 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으로 다뤘죠. 반면 칼 로저스는 감정적인 부분을 더 주안점으로 끌고 올라왔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비판을 받는 게 항상 뭐냐면 그래 정서가 중요하긴 한데 정서 말고도 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주는 거 외에 뭐 있어? 결정도 안 해주잖아.
라는 게 가장 큰 비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쩌라고에 대해서는 아니 그냥 들어주라고, 아니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 결론 안 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일반적 포괄적인 상담 목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 됐든지 간에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들어주면 알아서 정리해서 알아서 할 거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뜬구름 잡는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게 항상 받는 비판이죠. 실존주의는 이렇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는 자기 본인의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누구나가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이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로저스 입장에서는 뭘 해줄 게 없어요. 자기가 이상을 삼고 있는 바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존주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왜 문제 행동을 할까? 이리 사르나 저리 사르나 나에게 무차별해. 그러니 내가 왜 굳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돼? 난 지금으로도 행복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하니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삶의 의지,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찾으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관은 뭐냐?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든지 간에 이런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문제행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대처는 뭐냐?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돕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도록 삶의 가치를 스스로가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면 스스로가 나간다 이거죠. 즉 삶의 의미를 상담자가 결정해 주느냐? 아니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가 세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기법은 의미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사시나요? 삶의 의미가 뭐죠? 라고 되물어요. 저는 이래서 살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삶의 의미 없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불안을 느끼실 때 없나요? 저는 이럴 때 불안하죠. 왜 불안하신가요? 라고 예상되는 불안. 그 역설의 의도인데 이겁니다. 제가 지각할까봐 두려워요. 불안해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지각을 하세요. 그럼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면서 불안해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냥 지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상되는 불안을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각할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면 지각을 하세요. 하면 불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의도예요. 반성제거법은 삶의 의미를 당신이 상실한 거는 본인한테 의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들이 문제가 있었다. 사회가 그런 뒷받침이 안 됐고 해서 외부로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반성제거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존분석법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현존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존주의는 이런 의미요법, 반성제거법, 현존분석 이런 거 외에도 꼭 실존주의 기법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다양한 상담 이론에서 다양한 기법도 있으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쓴다는 거죠. 숙제도 내보기도 하고 아니면 꿈에 해석해보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는 거에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잠깐 도움된다면 어떤 기법이든 갖다 쓴다가 실존주의 상담 기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어떤 조건의 삶도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신마비 환자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 상태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고 하는 거고, 실존의 직면에서 생기는 갈등이 인간의 내적 갈등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실존적인 질문들 자체가 내적 역동의 핵심이니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때 바람직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존주의라면 인본주의의 마지막인 그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부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이런 인본주의 관점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원래는 엄밀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간략히 정리하고 다음번에 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부터 다룬다면, 인간이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자기가 한계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봤어? 물어보고 해보고 해봤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서 의외로 자기가 잘한다는 걸 느끼면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이 한테 요리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묻죠. 해보셨어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아니요, 요리를 왜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레스토랑의 가장 높은 셰프는 남자입니다. 과거 궁중에 요리했던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에요. 숙수라는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요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힘도 많이 필요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남자였었어요. 근데 왜 안 해보세요? 안 해보고 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기본 관점이에요. 해보자 이거죠. 해봐서 자기 한계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느껴보자라는 게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이 지체가 돼서 다음 시간에 게슈탈트 상담 이론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